내가 네 가정부야? 어머님, 또 왜 그러세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싱크대에 내던졌습니다. 물기가 튀어 올랐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편하게? 너 지금 사람을 못 괴롭혀서 안달인 것 같구나. 수진이가 한숨을 내쉬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또 시작이네 하는 표정이었어요. 아니, 제가 언제 어머님 괴롭혔다고 하세요. 괜히 예민하시네. 아침 6시에 일어나 밥 짓고 도시락 싸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 뒷바라지나 해야 하니? 수진이가 냉장고 문을 열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님 아니면 누가 해요? 저희 둘 다 바쁘잖아요. 집에서 쉬시면서 그것도 못 해주시면 저흰 뭐 어떡해요? 집에서 쉬시면서 그것도 못 해주세요?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이 쉴 틈이 없는데 쉬고 있다는 겁니다. 쉬어. 내가 쉬기는 뭘 쉬어. 하루 세끼 밥상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까지 다 하는데 그게 쉬는 거냐? 그래도 저희가 용돈 드리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으세요? 용돈? 내가 말하는 그 용돈이 한 달에 50만 원 꼴랑 그거잖아. 꼴랑이라니요. 수진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집 어머니들은 아예 못 받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혔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야 이해할까요? 너 진짜 가정부 불러봐라. 50만 원이면 일주일도 안 돼. 근데 나는 몇십 년을 이러고 있지. 가정부랑 어머님을 비교하면 곤란하죠. 가족이니까 하는 거잖아요. 가족. 그 말이 이렇게 서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족이라서 무시해도 된다는 거냐? 남이면 돈이라도 제대로 주고 고맙다 하지. 수진이가 팔짱을 끼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수진이가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회사 일, 집안일, 애 키우는 것까지 어머님이 계셔서 저희가 버티는 거잖아요. 저희 사정 좀 이해해 주세요. 이해. 늘 이해하라는 말뿐입니다. 그럼 제 사정은 누가 이해해 주나요? 그럼 너도 내 사정 좀 이해해라. 늙은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하니? 저는 메고 있던 앞치마를 손으로 뜯어벗어 던졌습니다. 꽃무늬 앞치마가 바닥에 떨어져 구겨졌어요. 그걸 보는 수진이의 얼굴에 당황한 빛이 스쳤습니다. 너 진짜 가정부 불러봐라. 얼마 나오는지. 그 말을 남기고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수진이가 뭐라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는 손이 떨렸습니다. 끈을 묶다가 실수로 놓쳐서 다시 잡았어요. 뒤에서 수진이가 따라 나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저녁은요? 저녁? 또 저녁 걱정입니다. 제가 없으면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차려 먹으면서 정작 제게는 고마운 줄도 모르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그 바람에야 비로소 가슴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아파트 복도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 같았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벽에 기댔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1층에 내려서니 경비 아저씨가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잠깐 나오셨나 보네요. 네, 바람 좀 쐬러요. 경비 아저씨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뭔가 있구나 싶었겠죠. 이 아파트에 산 지 15년 경비 아저씨도 벌써 세 번째 바뀌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네요. 손으로 가만히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벌써 오후 5시가 넘었군요.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문득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준호를 대학 보내던 날이었어요. 합격 통지서를 들고 뛰어오던 아들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엄마, 나 붙었어. 서울대 붙었다고.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도 했었죠. 아들을 대학 보낼 때만 해도 이제 고생할 일 없겠다. 아들이 호강시켜주겠지 하고 기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 모든 과정에서 제가 빠진 적이 없었어요. 학자금 대출 갚는 것도 도와줬고 결혼 자금도 보태줬고 육아도 전담했죠. 가슴 한쪽이 텅 빈 듯 쓰라렸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된다. 누가 볼지도 모르는데. 곧 아들이 퇴근할 시간이네요. 저는 아파트 앞 벤치에 걸터 앉아 그를 기다리며 숨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아들과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요. 저 멀리서 아들이 퇴근 가방을 메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고 넥타이 매듭은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왼손엔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더군요. 아마 맥주겠죠. 요즘 거의 매일 사오는 걸 봤으니까요. 아들, 잠깐 얘기 좀 하자. 준호가 깜짝 놀라며 멈춰 섰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며 걷다가 저를 못 본 모양이었어요. 엄마, 웬일이세요? 집에 안 계시고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오늘이 아니면 또 언제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근처 카페 가자.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카페요? 집에서 하면 안 돼요? 피곤한데. 안 돼. 집에선 못할 말이야. 준호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따라왔어요. 편의점 봉지를 흔들며 걷는 모습이 영락없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제 아들이. 카페는 아파트 상가 2층에 있었습니다. 평일 저녁이라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구석 자리를 골라 앉았습니다. 준호가 주문을 하러 갔다 왔어요. 아메리카노 2잔. 늘 그렇듯 제 것도 아메리카노였습니다. 저는 사실 라떼가 더 좋은데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더군요. 따뜻한 커피 향이 감도는 카페 구석에 앉자마자 저는 숨을 고르고 말을 꺼냈습니다. 너 대학 보낼 때만 해도 이제 고생 끝났구나. 내 아들이 나를 호강시켜주겠구나. 그렇게 믿었어. 준호가 커피잔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끝까지 들어. 근데 지금 뭐니? 너희 식구가 아직도 우리 집에 얹혀 살면서 내가 언제까지 뒷바라지를 해줘야 하니? 엄마도 이제 너무 힘들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잡았습니다. 뜨거운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어요. 아들은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평생 가정주부로 지내셨잖아요. 그 말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가정주부. 마치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한 사람처럼 들렸어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계시면서 손주들 크는 거 보는 것도 좋은 거잖아요. 제가 가끔 도와드리기도 하고요. 가끔. 그 단어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도와?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이 흘끔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설거지 해놓고 그걸 도와줬다고 생색을 내는 거야? 준호가 당황한 듯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목소리 좀. 그게 왜 내 할 일이냐? 니들 일이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 했어요. 아들은 시선을 피하며 낮게 말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를 톡톡 두드리는 버릇이 나왔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나오는 버릇이었죠. 아, 엄마. 저 회사에서도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요. 팀장 자리 경쟁도 치열하고 실적 압박도 심하고 엄마까지 이러시면 제가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피곤? 그래요. 다들 피곤하죠. 그런데 제 피곤함은 아무도 몰라줍니다. 내가 너 피곤하게 하는 거니? 너희가 날 잡아놓고 부려먹는 거지. 준호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새치가 많이 늘었더군요. 부려먹는다니. 엄마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그럼 뭐라고 해야 해?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쉴 틈 없이 일하는 걸 뭐라고 불러야 하니? 조금만 더 해주세요. 손주들 좀 크면 그때 나갈게요. 또 그 말입니다.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 말만 벌써 5년째다. 언제까지 기다리란 거냐? 민수가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했을 때도, 민지가 유치원 간다고 했을 때도 그랬잖아. 이제 애들 다 컸어. 더 무슨 핑계를 댈 거니? 아들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무심하게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커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엄마, 밖에서 일해보셨어요?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어요. 엄마 같은 사람은 몰라요. 바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제 아들의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엄마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 인생을 단 한 문장으로 무너뜨리는 말이었어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눈을 크게 뜨더니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아,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준호가 급하게 지갑을 꺼냈습니다. 서둘러 일어서며 말했어요. 저 먼저 가볼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용돈 조금 올려드릴게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급히 나가버렸고 카페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속에 남은 말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창밖으로 준호가 빠른 걸음으로 아파트로 향하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카페 창가에 홀로 앉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화장지를 찾으려 가방을 뒤적였지만 없었어요. 그냥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옆 테이블 젊은 여자가 힐끔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부끄러웠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평생 이렇게 자식 뒷바라지만 하다가 미운 소리나 듣고 죽겠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니 커피잔 가장자리에 작은 물방울 자국이 남았습니다. 떨어진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원래 있던 물기였을까요? 문득 친정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돌아가신 지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엄마는 어떻게 그 모진 세월을 견디셨을까? 목이 메어 말이 흐려졌습니다. 친정엄마도 저처럼 자식들 뒷바라지 하다가 세상을 떠나셨죠. 마지막까지도 애들 밥은 먹였니? 하고 물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카페 직원이 다가와서 빈 잔을 치우려 했습니다.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직원이 가고 나서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저려왔어요.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던 걸까요? 창밖은 이미 캄캄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집에 들어가기 싫었지만 갈 곳도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고 부엌에서만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어요. 집에 오니 식탁에는 이미 빈 밥공기와 반찬 접시만 놓여 있었습니다. 저 없이도 알아서 먹었군요. 김치통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채 삐뚤게 놓여 있었고 국 냄비는 가스레인지 위에 그대로였습니다. 쌀밥은 전기밥솥에서 보온 중이었는데 뚜껑 주변에 밥알이 붙어 있었어요. 부엌 불빛 아래 저는 자연스럽게 뒷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보니 한숨이 나왔어요. 수진이는 먹고 나서 물에라도 담가 놓을 수 있었을 텐데 마른 밥알이 그릇에 딱딱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물이 넘치도록 설거지통에 거품을 만들고 접시를 문질렀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니 조금 진정이 됐어요. 이상하게도 설거지할 때만큼은 머리가 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릇 닦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만 들렸어요. 손이 바쁘니 눈물은 조금 가라앉았지만 마음은 더 허전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스스로에게 묻는 말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아들한테 그런 말을 듣고도 이렇게 당연하게 설거지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몸에 밴 습관이 무서운 거였습니다. 국 냄비를 닦다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이 국,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끓인 거였어요. 소고기 사골을 푹 고아서 만든 무국이었죠. 준호가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국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당연하게 먹고 그릇만 남기는군요. 찬물에 손을 담그며 결심이 비집고 올라왔습니다. 이대로 계속 참기만 할 수는 없다.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그때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였어요. 냉장고를 열어 맥주를 꺼내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를 보려는 건지 그냥 목이 마른 건지. 하지만 곧 방으로 들어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주방 불을 끄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켜봤지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화면에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끄고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제 방에 들어가 불을 켜지 않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아들의 말이 계속 귓가에 울렸습니다. 정말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걸까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그게 아무 가치도 없는 일이었을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서랍 깊숙한 곳에서 묵직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화장대 서랍 제일 안쪽 밑에 숨겨둔 봉투였어요. 여보, 이 집은 당신 이름으로 해놔야 해. 내가 없어도 당신이 쫓겨나면 안 되니까. 마지막까지도 저를 걱정했던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펼쳐보니 소유자란에 제 이름이 선명했어요. 김영숙. 결혼하고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이었죠. 그 아래는 남편 사망보험금 2억 원 증서였습니다. 그대로 상태로 남겨둔 돈이었어요. 사실 준호가 몇 번 넌지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보험금 나온 거 있죠? 그거 어떻게 했어요? 할 때마다 다 썼다고 둘러댔죠.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숨기고 싶었나 봅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종이 위 글자를 천천히 짚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안전망이야. 그런데 이상했어요. 돈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이 돈으로 나가서 살 수 있을까요? 혼자서 70이 다 된 나이에? 그때 방문이 열리더니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노크도 없이 들어온 준호를 보고
황급히 서류를 이불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준호는 눈치챘는지 시선이 이불 쪽으로 갔다가 제 얼굴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아까는 말이 좀 심했어요.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사과 같았어요.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게 엄마한테까지 불똥이 튄 거예요. 오늘 팀장이 또 갈 거거든요. 실적이 안 좋다고 내년에 구조조정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도 돌고 그래서 예민했나 봐요. 준호가 제 앞에 서서 머뭇거렸습니다.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길을 들지 못한 채 서류를 덮었습니다. 아니, 이미 이불 밑에 숨긴 서류를 만지작거렸죠.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주머니에서 10만 원을 꺼내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걸로 병원도 좀 가시고 옷도 하나 사 입으세요. 화장대 위에 놓인 10,000원짜리 10장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제 70년 인생의 값어치가 고작 이것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제발 와이프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와이프도 일한다고 바빠요. 와이프? 늘 와이프가 먼저였죠. 제가 며느리한테 뭐라 했다고 그러는 걸까요? 오히려 며느리가 저한테 한 말들을 준호는 아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 돈을 내려다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내 손으로 가족을 지탱해 왔는데 그 대가가 고작 퇴근길 주머니에서 나온 10,000원짜리 몇 장이라니. 엄마가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서 병원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들의 눈빛은 미안함보다 면피에 가까웠습니다. 이 돈 받고 조용히 있으라는 거겠죠. 알았어. 나가봐. 제 목소리가 차가웠나 봅니다. 준호가 놀란 듯 저를 봤어요. 피곤해. 나가. 준호가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겠지만 제 표정을 보고는 그냥 돌아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1,000만 원도 아니 100만 원도 아니고 꼴랑 10만 원이라니.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10만 원 지폐를 한참 바라보다가 허탈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거 받고 입 다물라는 거냐? 내 인생이 고작 이 정도 값어치였던 거냐?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불 밑에서 다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집문서를 펼쳐보니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을 팔면 어떨까? 미친 생각인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떠오른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들었는데 팔면 꽤 될 거예요. 그 돈이면 작은 집이라도 구해서 혼자 살 수 있을지도. 10만 원을 손에 들고 구겨봤습니다. 이게 제 한 달 노동의 대가인가요? 아니, 노동이 아니라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의 대가인가요? 이제 진짜 안 되겠다. 너희들 마음대로 살게 두면 나는 그냥 평생 가정부로 끝나겠지. 그날 밤 저는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이 집도 이 재산도 제 손으로 다 정리해버리자.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깊숙이 숨기지 않았어요. 곧 꺼내야 할 테니까요.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획을 세웠어요. 내일 당장 부동산에 가야겠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다음 날 아침. 엄마, 어디 가세요? 병원.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준호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어제 드린 돈으로 검진도 받아보세요. 어제 그 10만 원. 저는 대답 없이 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도둑질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아마 난생 처음 가족 몰래 큰일을 하려고 해서겠죠. 발걸음이 향한 곳은 동네 부동산 사무소였습니다.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행복부동산. 간판이 발에서 행자가 잘 안 보였어요.
유리문에는 매물 광고가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매물도 몇 개 보였어요. 가격을 보니 생각보다 많이 올랐더군요. 유리문을 열자 찬 공기와 함께 문 위 종소리가 딸랑 울렸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좁았어요. 책상 2개와 소파 하나가 전부였죠. 벽에는 지도와 매물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커피포트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중개인이 일어나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배가 약간 나왔고 머리는 반쯤 벗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쩐 일로 오셨어요? 어머님이라고 부르니 왠지 마음이 놓였습니다. 낯선 사람인데도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저 상담 좀 하려고요. 아, 네네. 앉으세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괜찮아요. 저는 소파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놨습니다. 손이 떨려서 가방 끈을 꽉 쥐었어요. 매매를 원하시나요? 전세를 원하시나요? 이 집.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침에 챙겨온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어요. 내놓을 겁니다. 중개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확인하더니 눈이 반짝였어요. 아, 203동 1500이요. 여기 시세 좋은 라인이에요. 남향의 전망도 좋고. 그러더니 컴퓨터를 켜고 뭔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거래가가 많이 올랐네요. 작년에 같은 라인 15층이 8억 5천에 거래됐어요. 8억 5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습니다. 중개인은 눈이 동그래지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가족분들하고 상의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준호를 아는 건 아닐까? 동네가 좁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단호히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 명의 집이에요. 팔겠습니다. 중개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사정이 있구나 싶은 표정이었어요. 가격은 요즘 시세대로 하세요. 금매로 내놓으실 건가요? 그럼 좀 싸게 해야 하는데. 아니요. 시세대로 해주세요. 대신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조용히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중개인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 한쪽 벽에 붙은 매물 광고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에어컨 바람이었어요. 10월인데도 에어컨을 켜놨더군요. 서류는 뭐가 필요하죠?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개인이 서류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용어들이 쏟아졌지만 저는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펜을 든 제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도장을 찍는 순간엔 힘이 꽉 들어갔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 계약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개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모든 걸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드디어 나를 가정부 취급하는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보통 한두 달이면 거래가 성사됩니다. 매물이 좋아서 금방 나갈 거예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서류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는 순간 제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부동산을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어요. 가을 햇살인데도 따뜻했습니다. 그제야 숨이 제대로 쉬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을 때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행복 부동산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집 보러 오시겠다는 분이 계신데 시간 괜찮으세요?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네, 괜찮아요.
이시오. 신혼부부예요. 남편분이 대기업 다니시고 부인은 공무원이시래요. 자금도 넉넉하신 것 같으니 마음에 들면 바로 계약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평소보다 더 어수선해 보였어요. 민수 장난감이 거실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소파 쿠션은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현관엔 신발이 아무렇게나 벗어져 있었고요.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어요. 어차피 잠도 안 오고 해서 그냥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걸레를 빠는 것이었어요. 뜨거운 물에 락스를 조금 넣고 걸레 3장을 깨끗이 빨았습니다. 바닥을 걸레로 반짝이게 닦고 창문까지 닦아 햇빛이 한껏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거실 바닥부터 시작했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 한 평 한 평 정성스레 닦았습니다. 소파 밑, TV장 밑, 구석구석 먼지 한 톨 남기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부엌은 특히 신경 썼습니다. 가스레인지 주변의 기름때를 박박 문질러 닦았어요. 베이킹소다를 뿌리고 수세미로 문지르니 스테인리스가 번쩍번쩍 빛났습니다. 싱크대 안쪽, 수도꼭지 하나하나까지 광이 날 정도로 닦았죠. 점심때쯤 되니 온몸이 쑤셨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어요. 그래도 집을 둘러보니 뿌듯했습니다. 정말 새 집처럼 깨끗해졌거든요. 마지막으로 방향제를 뿌렸습니다. 은은한 라벤더 향이 집안 가득 퍼졌어요. 이제 완벽해. 마음속으로 만족스러워하며 시계를 봤습니다. 1시 30분. 곧 오실 시간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중개인과 함께 젊은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부부는 거실을 둘러보다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와, 집이 너무 깨끗하네요. 관리가 잘 돼 있어서 정말 좋아 보여요. 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부부는 방 하나하나를 둘러봤습니다. 큰 방을 보더니 여자가 남편 팔을 잡았어요. 여보, 여기 우리 방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 넓어서 좋네. 작은 방을 보면서는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기는 아기 방으로 하면 되겠다. 응, 나중에 책상도 놓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찡했어요. 이 집에도 한때는 이런 희망찬 대화가 오갔었겠죠. 준호가 어렸을 때 우리도 이랬을 텐데. 부엌으로 왔을 때 여자가 수납장을 하나하나 열어봤습니다. 주방이 정말 잘 되어 있네요. 수납 공간도 많고. 요리 좋아하세요? 제가 물었더니 여자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아직 잘 못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배우는 중이에요. 처음엔 다 그래요. 하다 보면 늘어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저도 그랬으니까요. 된장찌개도 제대로 못 끓이던 새댁이었죠. 혹시 마음에 드신다면 계약을 빨리 진행해 주시면 제가 어느 정도는 가격을 맞춰드릴 수 있어요. 부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저희야 너무 좋죠. 사실 이 동네에서 이런 조건의 집 찾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여자가 덧붙였어요. 학군도 좋고 교통도 편하고 딱 원하던 집이에요. 순간 공기가 확 풀리며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습니다. 중개인도 환하게 웃으며 서류를 꺼냈고 저 역시 차분한 목소리로 계약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계약금은 언제까지? 일주일 안에 입금하겠습니다. 남자가 확실하게 대답했어요. 잔금은 2달 후에 치르면 될까요? 대출 서류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서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달. 그때까지는 이 집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끝이 보이니까. 그런데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사는 어디로 가실 예정이세요?
이렇게 좋은 집을 파시는 이유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들 며느리가 날 가정부 취급해서 이 집에서 더는 못 살겠어서 고향으로 내려가려고요. 나이 들어서는 고향이 그리워지더라고요.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고향이 어디세요? 전라도 작은 시골이에요. 공기 좋고 조용한 곳이죠. 부부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안에서는 오랫동안 눌려있던 숨이 조금씩 풀려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구나. 순간 공기가 확 풀리며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습니다. 중개인도 환하게 웃으며 서류를 꺼냈고 저 역시 차분한 목소리로 계약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오랫동안 눌려있던 숨이 조금씩 풀려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구나. 여기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중개인이 내민 계약서에 부펜이 또각 소리를 내며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을 산 집을 파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지막 도장을 찍는 그 순간만큼은 단호했습니다. 김영숙.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불렸는데 오늘은 제 이름이 당당하게 계약서 위에 새겨졌습니다. 계약 성사 축하드립니다. 젊은 부부가 두 손을 모으며 인사했습니다. 아내의 배가 불러 있는 걸 보니 곧 아이가 태어날 모양이었습니다. 아기도 건강하게 낳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부부가 나간 후 중개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이제 어디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아, 시골에 집이 있으신가 봐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이 있어요. 40년 만에 돌아가는 거죠. 중개인이 계약금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 계약금입니다. 잔금은 한 달 후에 받으시면 됩니다. 봉투가 묵직했습니다. 이 돈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풍경이 새삼 낯설게 보였습니다. 매일 지나던 슈퍼, 약국, 미용실. 이제 며칠 후면 다시는 볼 수 없을 풍경들이었습니다. 30년이나 살았는데도 아쉬움이 없네. 집에 도착하자 조용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 퇴근 전이었죠.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옷들이 걸려 있었지만 정작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편한 옷 몇 벌, 속옷 몇 장,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사준 스카프 하나. 서랍장 깊은 곳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들 돌사진, 유치원 졸업식, 대학 입학식. 행복했던 시절들이 한 장 한 장 넘겨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앨범을 덮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미련은 없지만 추억까지 버릴 순 없었으니까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주는 밥이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시금치 나물을 무쳤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좋아하던 반찬들이었죠. 어머님, 저희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 차려놨다. 며느리는 신발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제가 짐을 싸고 있는 것도 집이 팔린 것도 모른 채 말이죠. 다음 날 새벽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거실 한쪽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5년 전 찍은 사진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가족이었습니다. 안녕.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서울역 버스터미널은 이른 아침인데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아, 고향 가시나 봐요? 왕복이요? 아니요, 편도로 주세요.
표를 받아들며 생각했습니다. 돌아올 일은 없을 거야. 대합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처럼 큰 짐을 든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버스 출발합니다. 안내방송이 나오자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났습니다. 저도 가방을 들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가세요? 네, 혼자요. 저도 혼자예요. 서울 사는 아들네 집에 있다가 이제 고향 가요. 아, 그러세요? 아들 집이 불편해서요. 며느리 눈치 보이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편해요. 할머니의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하지만 굳이 제 사정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복잡한 도로, 수많은 사람들. 30년을 살았지만 끝내 정들지 못한 도시였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빌딩 대신 산이, 아스팔트 대신 논밭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익숙한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흙냄새, 풀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풍겨오는 된장 끓이는 냄새까지. 이제야 집에 왔구나. 터미널을 나서자 마을 가는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하루에 4번밖에 없는 버스였지만 운 좋게도 10분 후에 출발이었습니다. 낡은 마을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승객은 저 포함 3명뿐이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대반마을이요. 아, 영숙이 아니가? 나 몰라. 자세히 보니 초등학교 동창 철수였습니다. 어머, 철수야. 그래, 나다. 서울 간다더니 이제 오는구만. 응, 이제 여기서 살려고. 잘했어. 고향이 최고지. 버스가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렸습니다. 어렸을 때 걸어 다니던 길이었는데 이제는 포장도 되어 있었습니다. 저기 느티나무 보이지? 아직도 그대로야. 철수가 가리킨 곳에 정말 그 느티나무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 밑에서 소꿉놀이 하던 나무였죠. 마을 입구에서 버스가 멈췄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마을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논밭이 펼쳐져 있고 저 멀리 산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대로였습니다. 영숙이 맞지?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소꿉친구 순자였습니다. 순자야. 어머, 진짜 영숙이네. 이게 몇 년 만이야?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아이고, 반갑다. 그런데 갑자기 웬일이야? 이제 여기서 살려고. 서울 생활 정리했어. 잘했어. 집은 그대로 있어. 이장님이 가끔 가서 봐주셨거든.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좁은 마을길, 돌담, 장독대. 하나하나가 다 추억이었습니다. 저기 내 집 보인다. 순자가 가리킨 곳에 정말 우리 집이 있었습니다. 낡은 기와 지붕, 하얀 벽, 그리고 마당 한쪽에 서 있는 감나무까지. 40년 전 시집 가던 날 마지막으로 본 그대로였습니다. 대문 앞에 서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향 집 마당에 쌓인 고구마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수가 왔구나. 이웃집 김씨 아주머니가 대문 밖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언니. 이게 뭐예요? 고구마야. 올해 대풍이라 밭에서 썩어가고 있어. 나도 처치 곤란이고 너 온다고 해서 좀 가져왔지. 박스를 열어보니 굵직한 고구마들이 가득했습니다. 흙이 묻은 채로 싱싱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많긴 뭐가 많아. 우리 밭에 아직도 산더미야. 수매도 안 되고 버리자니 아깝고. 그때 이장님이 리어카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영숙이 왔다니까 이것도 좀 나눠주려고. 리어카에도 고구마가 한가득이었습니다. 아니, 이장님까지. 이걸 다 어떻게 먹어요? 삶아 먹고, 구워 먹고, 튀겨 먹고. 그래도 남으면 말려서 겨울에 먹어. 말리다. 그 순간 번쩍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꿀 고구마 말랭이. 달짝지근한 게 꿀맛이었는데. 언니, 혹시 어머니가 고구마 말랭이 만드시던 거 기억나요? 아, 그거. 화로에 구워서 꿀 발라 말리던 거. 애들이 줄 서서 사 먹었지. 맞아요. 그거요. 저녁이 되자 부뚜막에 불을 지폈습니다. 도시가스에 익숙해진 손이 어색했지만 곧 감을 되찾았습니다. 고구마를 깨끗이 씻어 찜통에 올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자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삶은 고구마를 꺼내 식혔습니다. 아직 뜨거운 고구마를 조심스럽게 껍질을 벗기고 도톰하게 잘랐습니다. 이제 꿀을 발라야 하는데 노릇노릇하게 마른 고구마 말랭이.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그 맛이었습니다. 순자야, 이거 좀 먹어봐. 친구를 불러 맛을 보게 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너무 맛있잖아. 고구마 말랭이야. 어머니 레시피대로 만들었어. 이거 팔면 대박이겠는데? 어렸을 때 그 맛이야. 순자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팔다니. 누가 사 먹겠어? 내가 서울 있는 딸한테 보내볼게. 반응 좀 보자. 며칠 후 순자가 흥분해서 찾아왔습니다. 영수가, 우리 딸이 난리야. 회사 사람들이 다 맛있다고 어디서 샀냐고 묻는데. 정말? 인터넷으로 팔아보래.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판대. 인터넷?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우리 딸이 도와준대. 일단 더 만들어봐.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고구마 말랭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고구마를 삶고 정성껏 꿀물을 바르고 온도를 확인하며 말렸습니다. 하루에 10봉지, 20봉지. 점점 양을 늘려갔습니다. 이거 봉지는 어떻게 하지? 포장이 문제였습니다. 그냥 비닐봉지는 너무 허술했습니다. 예쁜 봉투에 담아야 팔리지. 면 주머니를 사서 직접 도장을 찍었습니다. 할머니표 꿀 고구마 말랭이라고 쓴 스티커도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5일장의 좌판을 펼친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뭐예요? 젊은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고구마 말랭이에요. 맛보실래요? 시식용으로 준비한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우와, 맛있다. 엄마, 이거 사줘. 아이가 졸랐습니다. 얼마예요? 한 봉지에 5,000원이에요. 싸네요. 5봉지 주세요. 첫 손님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거스름돈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날 준비한 20봉지가 2시간 만에 동났습니다. 아줌마, 고구마 말랭이 더 없어요? 오늘은 다 팔렸어요. 다음 장날에 오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주머니 속 10만 원이 묵직했습니다. 내 손으로 번 첫 수입이었습니다. 할머니, 인터넷으로는 못 사요? 젊은 손님이 물었습니다. 인터넷이요? 글쎄요. 나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일주일 후 순자의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이모, 인스타그램 난리예요. 할머니표 꿀 고구마 말랭이 검색하면 사진이 수백 개예요. 정말? 그게 뭔데? 주문 받을 준비하세요. 제가 온라인 판매 도와드릴게요. 그때부터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주문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창고였던 곳을 정리해 작업장을 만들었습니다. 중고 건조기도 들였고 포장 테이블도 놓았습니다. 영수가 나도 일 좀 시켜줘.
동네 아주머니들이 찾아왔습니다. 일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잘 됐네요. 같이 해요. 진짜? 우리도 돈 벌 수 있어? 물론이죠. 다 같이 먹고 살아야지. 작업장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고구마 까는 사람, 써는 사람, 포장하는 사람. 각자 역할을 나눠 일했습니다. 이렇게 일하니까 재미있네. 맞아. 집에만 있으면 심심한데. 영수가 덕분에 용돈 벌이하게 됐네. 고마워. 혼자서는 못했을 거야. 그렇게 사업자도 정식으로 등록하고 큰 공장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수월하게 진행된 것은 남편이 남겨준 유산 덕이었죠. 그 무렵 뜻밖의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10시 공장 앞을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파란색 조끼를 입은 청소 용역 직원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여기 청소 담당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용역업체 반장이 인사를 했습니다. 아, 네. 잘 부탁드려요. 직원들과 악수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맨 뒤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걸레와 청소도구를 든 여자가 보였습니다. 걸음걸이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설마.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자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모습, 그 손짓 틀림없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른 척 지나갈까? 아니면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공장 안에 울렸습니다. 모든 직원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고개 좀 들어보세요.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고, 귀하신 우리 며느님 아니십니까? 그제야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퀭하니 파였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청소도구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며느님이라고? 진짜요? 용역 반장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아시는 분이세요? 네, 제 며느리예요. 아니, 며느리였죠. 였다는 말에 힘을 줬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로 여기까지. 며느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게, 아, 맞다. 우리 며느님이 늘 말씀하시길 집안일은 쉬운데 바깥일은 정말 힘들다고 하셨죠? 짧게 대답하고 며느리를 다시 봤습니다. 이제는 정말 바깥일을 하시네요. 그것도 내 회사 청소를. 시어머니를 가정부 취급하던 분이 이제 진짜 남의 집 청소를 하시는구나. 옆에 있던 직원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사장님을 가정부 취급했다고요? 그럼요. 손님 왔을 때는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고요.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다니.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그때는 뭐가 달랐나요? 그때도 사람이고 지금도 사람이죠. 사무실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며느리가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매일 했던 그 일을. 사장님 괜찮으세요? 아까 그분이 정말 며느님이었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인생이 그런 거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복수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우연히 마주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들은 날 가족으로 생각한 적 없어. 오후가 되자
용역 직원들이 퇴근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먼저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며느리는 맨 뒤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다들 궁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집에 부모님 모시고 사는 분 계세요? 몇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부모님 잘 모셔요. 나이 드신 분들 무시하지 말고요. 네, 사장님. 오늘 일 보셨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언젠가는 그게 다 돌아와요. 지금은 젊고 건강하니까 부모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인생은 깁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도 늙어요. 그때 자식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할지는 지금 여러분이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 있어요. 직원들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안에서나 밖에서나 사람을 무시하면 결국 이렇게 돌아오는 법이야. 자, 이제 퇴근하세요. 모두 수고했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며칠 후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앵커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처음엔 주부라고 들었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사업에 도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마이크를 들이대자 갑자기 떨렸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죠. 평생 집안일만 해왔으니까요. 어떤 점이 가장 두려우셨어요? 실패하면 어쩌나? 나이 먹고 망신당하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었죠. 그런데도 시작하신 이유는? 질문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세상이 너무 답답하더군요. 앵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평 아파트에 갇혀 사는 기분이었어요. 아들 집이었지만 제 집은 아니었거든요. 아드님과 함께 사셨군요. 네. 남편 돌아가시고 10년을 같이 살았어요. 카메라맨이 클로즈업을 했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불편했죠. 며느리 눈치 보이고 손주들도 할머니보다 스마트폰이 더 좋고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내려오니 세상은 이렇게 넓고 자유롭더군요. 손으로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넓은 들판이 보였습니다. 도시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집안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나요? 제 손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돈이 됐어요. 앵커가 고구마 말랭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할머니표 꿀 고구마 말랭이군요. 유명하긴요. 그저 어머니 레시피대로 만든 것뿐이에요. 맛 좀 봐도 될까요? 그럼요. 앵커가 한 입 베어 물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카메라가 작업 과정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마 삶는 모습, 써는 모습, 꿀 바르는 모습. 하루에 얼마나 만드세요? 요즘은 500봉지 정도요. 주문이 계속 늘어서 따라가기 힘들어요. 500봉지요? 대단하시네요. 수익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이요? 주변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갖는 건 아니에요. 직원들 월급 주고 재료비 내고 그래도 남는 게 있어서 감사하죠. 또 친구 딸이 온라인 판매를 도와줬고요. 그 덕이지 사실 저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순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겸손한 소리. 영숙이가 없었으면 우리 다 집에서 TV만 보고 있었어. 주변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맞아. 우리 사장님 덕분에 일자리도 생기고 용돈도 벌고. 앵커도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성공을 거두신 건 대단한 일입니다. 운이 좋았어요. 때마침 고구마가 풍년이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말을 멈추고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일할 사람들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요? 큰 계획은 없어요. 그저 이분들과 오래오래 함께 일하고 싶어요. 앵커가 감동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시청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앵커가 마무리 멘트를 했습니다. 김영숙 대표님의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인생 이막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촬영이 끝나자 방송팀이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멋있으세요. 방송 나가면 연락드릴게요. 공장을 나서니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고향의 노을은 언제 봐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영수가 수고했어. 그래요, 내일 봐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엄마, 이번 명절은 저녁쯤 도착할 것 같아요. 응, 오긴 어딜 온다는 거니? 엄마, 이번 명절이요. 다음 주잖아요. 음식이랑 준비 다 해놓으셨죠? 명절, 아, 이경아, 나 지금 해외야. 바닷가에서 칵테일 마시고 있어. 오긴 어딜 온다고 그러니? 엄마, 지금 해외에 있다고요? 그럼 저희는 어디서 명절 보내요? 난 모르지. 앞으로 명절에 너희 밥상 차릴 생각 전혀 없어. 그냥 엄마도 내 인생 좀 살아보려고. 아니,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서 해외여행을 다녀요? 응. 내가 너희 뒷바라지하고 남편이 준 돈으로 땅을 좀 사놨었지. 그런데 요즘 시세가 많이 올라서 이참에 좀 팔았어. 엄마한테 그런 재산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 주려고 아껴둔 거지. 그런데 생각해보니 내가 그렇게까지 고생해서 너희 위에 다 내놓을 필요는 없더라고. 지금 그 돈을 다 쓰시겠다는 거예요? 예, 나 지금 바쁘다. 친구들이랑 더 놀아야 해. 다음에 전화하자. 본격 시작 전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명절도 어김없이 한 씨는 홀로 모든 준비를 도맡았습니다. 아침부터 일어나 떡국과 전, 나물, 갈비찜까지 완벽하게 차리기 위해 주방에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묵은 먼지가 쌓인 거실이며 손자들이 뛰놀다 어지럽힐 방까지 모두 깨끗이 청소하고 나니 어느새 손목은 뻐근하고 허리는 저려왔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첫째 아들 수철이가 가족을 데리고 도착했을 때 정숙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래, 왔구나. 길은 안 막혔니? 그냥 조금요. 우리 애들 밥 좀 먼저 챙겨주세요. 차에서 배고프다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래, 들어가라. 내가 금방 차려줄게. 한 씨는 서둘러 주방으로 향하며 냉장고에서 준비해둔 반찬과 국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이 거실에서 뛰어다니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 어머님. 이 많은 걸 혼자 다 하셨어요? 제가 좀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제가 손목이 좀 안 좋아서요. 며느리의 말에 한 씨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속으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년 명절마다 며느리가 같은 핑계를 대며 아무것도 하지 않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 알았으니 몸 관리나 잘해라. 아프면 더 힘들어지니까. 그 순간 아들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와이프한테 잔소리한 거 아니죠? 잔소리? 내가 뭘 잔소리했다고 그래. 명절 때마다 와이프가 고생하는 거 보면 저도 마음이 아파요.
엄마가 좀만 배려해 주시면 안 돼요? 한 씨는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와이프는 손목 아프다고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되는 거냐? 아, 엄마 왜 그러세요? 알았다. 내가 할 테니 걱정 말고 너희끼리 놀아라.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억울함과 분노를 애써 삼키며 다시 냄비로 돌아섰습니다. 뒤이어 딸 미경이 아이들과 사위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딸은 얼굴에 피곤함이 잔뜩 묻은 채로 한숨을 내쉬며 들어섰습니다. 엄마 시댁에서 일한다고 정말 허리 나갈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미경이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손을 휘저으며 인사를 대충 건넸습니다. 그래, 왔구나. 길은 안 막혔니? 얼른 들어가서 앉아라. 정숙 씨는 딸의 힘없는 태도에도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지만 미경이는 듣는 둥 마는 둥 피곤한 얼굴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뒤이어 들어오던 사위 꾸벅 인사를 하곤 딸을 따라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휴, 도착하자마자 방에 쏙 들어가 버리다니. 방 밖 거실은 여전히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지만 어딘가 씁쓸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명절 때마다 어머니가 정성껏 차려낸 음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한정숙 씨는 이른 새벽부터 장을 보고 오후 내내 부엌에서 서서 음식을 준비하며 손발이 퉁퉁 부어올랐지만 자식들은 그런 고생을 전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맛있게 먹으면서도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는 없었습니다. 대신 자식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불만 섞인 주문뿐이었습니다. 엄마, 이건 좀 짠 것 같아요. 간 좀 잘 맞추시지. 이거 왜 이렇게 식었어? 다음엔 따뜻하게 좀 내주세요. 다음엔 이런 반찬 말고 갈치조림 같은 거 해주세요. 아, 김치찌개도 넣어야지. 며느리 역시 음식을 먹으면서도 한 씨를 도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런 전보다는 고기전이 더 좋더라고요. 다음엔 그런 거 부탁드릴게요. 한 씨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화를 꾹 누르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내가 새벽부터 만든 음식인데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왜 이렇게 잔소리만 하는 거야. 싱크대 위에는 아직 닦지 못한 냄비와 접시들이 잔뜩 쌓여 있었지만 한 씨는 잠시 쉬며 허리를 짚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이번에도 명절 끝나면 한의원 가서 침 맞고 며칠 누워 있어야겠네. 식사가 끝난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여기 리모컨 좀 갖다 주세요. 한정숙 씨는 설거지하다 말고 두 손에 묻은 물기를 닦으며 서둘러 리모컨을 집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너도 좀 움직여서 챙기면 되잖아. 아들은 리모컨을 받아들며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하루 종일 일하다가 온 거라 피곤해요. 쉬는 날엔 좀 쉬게 둬야죠. 지난 명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정숙 씨는 며느리에게 설거지를 부탁했다가 큰 소리를 듣고 아들 부부가 집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혜진아, 다 먹었으면 설거지 좀 도와다오. 저희 쉬러 온 건데 왜 우리 집사람한테 설거지를 시키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준비까지 다 했는데 설거지 하나 못 시키니? 여기가 무슨 호텔이야? 그러나 아들은 며느리 편을 들며 오히려 정숙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집사람 시집살이 시키려고요? 혜진이가 얼마나 힘든데 그런 말하면 안 되죠.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손목이 좀 아파서요. 병원에서도 무리하지 말래요. 그날 이후 정숙 씨는 며느리에게 어떤 부탁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가볼게요. 뭐? 이렇게 늦은 밤에 가겠다고? 왜 그러니? 자고 가는 게 낫지 않겠어? 정숙 씨는 깜짝 놀라며
서둘러 다가갔습니다. 딸은 가볍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엄마, 아니에요. 저희 내일 애들 뮤지컬 보여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찍 올라가야 해요. 그래도 이렇게 늦었는데 아침도 먹고 천천히 가면 안 되겠니? 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침 안 차려도 되니까 엄마도 좀 쉬세요. 오히려 저희 빨리 가면 편하시죠. 뭘?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반찬 조금 싸줄게. 집에 가서 데워 먹으면 좋잖니. 그러나 딸은 정색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우, 엄마, 됐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차에 냄새 배요. 저희 차 새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도 엄마가 만든 반찬인데 온 김에 좀 가져가면 좋잖아. 한 씨는 문 앞에서 멈춰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방금 냉장고에서 꺼낸 김치통이 들려 있었지만 그걸 다시 들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한 씨는 딸의 가벼운 태도에 속이 조금 상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면 조심히 올라가라. 딸과 사위는 손주들을 데리고 현관으로 나섰습니다. 장모님,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위는 깍듯하게 인사했고 손주는 할머니, 안녕하며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현관에서 아들과 며느리도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오빠, 우리 먼저 갈게. 새언니 다음에 또 봬요. 그래, 운전 조심하고. 딸네 가족이 떠난 뒤 한 씨는 혼자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명절에라도 자식들이 내려와 얼굴을 비춰주는 게 고맙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한 씨는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작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조용히 다가간 그녀는 거실 문 뒤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이번에 우리 엄마도 같이 가는 거 확정된 거야? 응, 장모님이 여행 정말 좋아하시잖아. 우리끼리만 가는 건 좀 그래서. 혼자 사시는데 적적하지 않으시겠어? 그들의 대화에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한 씨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 근데 엄마까지 모시고 가면 비용도 더 들 텐데 괜찮겠어? 당연하지. 장모님 고생하셨으니 우리가 이번에 다 부담해야지. 언제 또 모실 수 있겠어? 아들의 말투는 다정했고 여행에 대한 설렘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한 씨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장모님을 모시고 여행? 그녀는 자신이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해산물 레스토랑도 예약했어. 여보, 장모님이 거기 가면 진짜 좋아하실 거야. 정말? 와, 우리 엄마 제대로 힐링하시겠네. 너무 좋겠다. 자기야, 너무 고마워. 응, 이번엔 호텔도 오션뷰로 잡았어. 그럼 우리 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맛집도 투어하자. 한 씨는 숨을 죽이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한 번도 이런 배려를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명절마다 그녀는 혼자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심지어 손주들까지 돌보며 힘겹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사돈 모시고 호텔에 맛집에 사진까지 나한테는 한 번도. 거실에서는 여전히 밝고 들뜬 목소리로 여행 계획이 오갔습니다. 이번엔 장모님이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다 준비해놨어. 이 오빠만 믿어. 걱정하지 마. 한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꽉 쥔 채 애써 눈물을 참았습니다. 내가 이걸 왜 참고 있어야 하지? 내가 이렇게 당연히 희생해야만 하는 존재는 아니잖아. 그동안 한 씨는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자신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여겼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바쁜 손길로 음식을 준비하고 자식들과 손주들이 와서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며
나름의 보람을 느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한 씨는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들으면서 자신의 존재가 가족들에게 얼마나 가볍게 여겨지고 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한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지금껏 한 일이 다 뭐였을까? 아이들 키우느라 내 젊음을 다 바치고 명절마다 아들네와 딸네를 맞이하느라 온몸이 녹초가 되는 것도 참고 버텼는데 그런 내가 이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건가? 이불을 꽉 움켜쥐며 한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장모님이랑은 해외여행을 간다면서 난 명절마다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한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한 씨는 베개를 적실 정도로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족들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모두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서럽고 억울한 마음이 밤새도록 그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한 씨는 몇 번이고 뒤척이며 밤을 새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문지른 한 씨는 결심하듯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겠어.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는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 피곤한 얼굴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아침 뭐예요? 배가 너무 고프네요. 며느리가 하품을 하며 부엌을 둘러봤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늘 명절 아침이면 한상 가득 차려져 있던 음식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눈을 비비며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님, 음식은 언제 준비하셨어요? 부엌에 앉아 차를 마시던 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음식? 안 했는데. 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안 하셨어요? 아, 설마 농담이시죠? 아들은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명절마다 엄마가 음식 준비 다 했잖아요. 한 씨는 태연하게 찻잔을 내려놓고 아들과 며느리를 차례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명절마다 나 혼자 음식 준비 다 했지. 하지만 이번엔 안 하기로 했어.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왜 갑자기 그러세요? 어제까지도 아무 말씀 없으셨잖아요. 엄마, 뭐 불편한 일 있으셨어요?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왜 장모님 해외여행 준비는 하면서 엄마한테는 밥 한 끼도 못 차려다 주니? 그게 네 엄마를 대하는 태도냐?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로를 쳐다보며 말을 잇지 못하다가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 어머니 들으셨어요? 들었지. 너희 거실에서 수군거리며 하는 말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었어. 어머니, 그게 아니고 그냥 어머니께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서. 아니긴 뭐가 아니야. 변명될 생각하지 마라. 내 말 하나하나 다 들었다니까. 아들은 다급하게 손사래를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러면 다음엔 엄마도 같이 가요. 장모님만 모시려던 건 아니에요. 한 씨는 콧방귀를 뀌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됐어. 그런 엎드려 절받기 같은 사과 필요 없다. 엄마가 너희와 여행을 가길 바라서 화가 난 게 아니야. 엄마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너희 태도에 화가 난 거야. 며느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애써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아침은 드셔야죠. 뭐 좀 준비해 드릴까요? 한 씨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찬찬히 말했습니다. 배고프니 어서 밥이나 차려. 아들과 며느리는 쩔쩔매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한 씨는 자식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떡국 끓이려면 떡부터 썰어야지. 거기 앉아만 있지 말고 움직여. 국물은 며느리가 맡고 고명은 네가 준비해. 평소와는 다른 어머니의 태도에 자식들은 당황하며 우물쭈물했습니다. 엄마, 그냥 사 먹으면 안 돼요? 떡국 끓이는 거 너무 번거로운데요. 사 먹기는 무슨. 명절에는 집에서 직접 해야 하는 거야. 너희가 늘 받아먹기만 했으니 이제 좀 배워야지. 며느리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님, 저 요리를 잘 못해서요. 못하긴 뭘 못해. 손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떡 썰면 되잖아. 정숙 씨는 냉정하게 답하며 며느리에게 칼과 떡을 건넸습니다. 설거지 순서를 정하라는 말에 아들은 불만 가득한 얼굴로 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이런 건 엄마가 할 일이잖아요. 저희가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정숙 씨는 그의 말을 듣고도 태연하게 반문했습니다. 왜? 장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갈 땐 다들 그렇게 살뜰히 챙기면서 네 엄마한테는 왜 이런 말이 나오냐? 엄마, 그건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 그럼 나는? 내가 너희한테 시중만 들다 끝내야 하는 존재니? 어머님, 너무 화내지 마세요. 서운하신 건 이해해요. 그래도 이러시는 건 너무 유치하신 것 같아요. 자식들은 한 씨의 강경한 태도에 점점 짜증이 섞인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결국 식탁에 있던 물잔을 툭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됐어요. 그냥 명절이고 뭐고 짜증나 죽겠네. 우리 갑니다. 며느리는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가라. 이제부터는 나도 너희 필요 없으니까. 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고요한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한 씨는 텅 빈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쌓인 먼지와 흔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자식들이 남기고 간 음식 찌꺼기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설거지거리가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오래된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던 시간들, 그리고 매번 명절마다 반복된 무시와 소외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정숙 씨는 깊은 고민 끝에 일생일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겠어. 더는 이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겠어. 창고에서 꺼내온 땅 문서를 손에 들고 한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가만히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땅 내가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기려고 한 평생 아껴온 건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한 푼 두 푼 모아 마련했던 땅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논밭을 팔아 조금 더 좋은 땅을 사고 이후에도 힘든 생활 속에서도 조금씩 재산을 늘려왔습니다. 아이들이 잘 되면 이 땅이 그들에게 든든한 도움이 되겠지. 그런 마음 하나로 살아왔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의 무례한 태도와 무관심, 그리고 장모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면서도 어머니인 자신에게는 밥 한 끼조차 차려줄 생각조차 없는 모습을 본 순간 그녀는 마음속 깊이 무엇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한 씨는 동네에 잘 아는 부동산 중개인을 찾았습니다. 중개인은 땅 문서를 확인하고는 감탄했습니다. 어머님, 이 땅을 지금 팔면 정말 좋은 조건에 매매하실 수 있어요. 요즘 이쪽 지역 개발 소식도 있어서 관심 있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럼 좋은 조건으로 팔아주세요.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적당한 때를 보아서요. 한 씨는 계약서를 작성하며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땅, 제가 정말 아끼던 거예요.
내내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신중하게 계약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며칠 후 땅은 좋은 조건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씨의 통장에 들어온 큰 금액을 확인하며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땅을 판 돈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의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여행, 새로운 취미 배우기, 그리고 그동안 미뤄왔던 건강검진까지. 한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마을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 모인 그녀와 친구들.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가 요즘 얼굴이 훤해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이제는 내가 좀 달라지려고 마음먹었지. 애들한테 너무 끌려다니면서 살았던 내가 바보 같더라고. 무슨 일 있었어? 애들한테 또 서운한 소리 들었어? 이번 명절에도 다들 내려와서는 똑같더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밥 먹고 설거지까지 다 나한테 떠넘기고 그건 그렇다 쳐. 그런데 말이야. 내가 그만 좀 쉬자고 했더니 아들은 며느리 편만 들고 딸은 힘들다고 와서 누워만 있고. 내가 무슨 식모야 아니면 돌쇠야? 아니, 요즘 애들이 왜 그렇게 싸가지가 없지? 그렇게 키워줬는데도 말이야. 김 씨가 혀를 끌끌 차며 대꾸하자 한 씨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며느리한테 그러더라고. 장모랑 같이 해외여행 간다고. 비용도 자기가 내겠다나 뭐라나. 그런데 말이야. 나한테는 밥 한 끼도 못 차려주면서 장모는 여행까지 모시고 간다니 기가 막히더라. 애초에 그렇게 키워서 그런 거 아니야. 너가 너무 잘해줬어. 너무. 그래서 말인데 내가 정말 큰 결심을 했어. 한 씨는 말을 멈추고 찻잔을 한 모금 마신 뒤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땅 있잖아. 그거 다 팔았어. 뭐? 그 땅을? 그건 애들 물려주려고 평생 아껴온 거라며. 처음엔 애들한테 물려주려고 했지. 그런데 이제 보니까 내가 왜 그래야 하나 싶더라. 내가 아껴온 땅인데 나도 이제는 나를 위해 써야겠다 싶었어. 그래서 좋은 조건에 팔아서 통장에 넣었지. 앞으로는 그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요즘 애들은 부모가 뭘 해주는 걸 당연히 여기더라고. 잘해줄 필요가 없어.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그 땅 팔아서 뭐 할 거야?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 씨를 응원했습니다. 몇 달 후 다시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명절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한 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번 명절의 집이 아닌 새로운 곳에서 시간을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필리핀의 그림 같은 바닷가에 위치한 리조트에서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명절에 나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게 처음이네. 그러게 나도 네 덕에 이런 곳을 다 와본다. 명절에는 고생할 일만 생각했지. 이렇게 예쁜 곳에서 와인 한잔하면서 쉬니까 그동안의 고생이 다 사라지는 기분이야. 그 순간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딸의 이름이 떠오르자 한 씨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미경아. 웬일이야? 엄마, 이번 명절은 저녁쯤 도착할 것 같아요. 응? 오긴 어디로 온다는 거니? 엄마, 이번 명절이요. 다음 주잖아요. 엄마 준비 다 해놓으셨죠? 명절? 아, 미경아. 나 지금 해외야. 바닷가에서 와인 마시고 있어. 오긴 어디로 온다고 그러니? 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해외에 있다고요? 그럼 저희는 어디서 명절 보내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엄마, 이번 명절에는 너희 밥상 차릴 생각 전혀 없어. 그냥 엄마도 내 인생 좀 살아보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갑자기요? 한 씨는 태연히 대답하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경아, 엄마가 갑자기 그런 게 아니야. 지난 명절에도 너희한테 얘기했잖니. 이제 엄마는 명절에 얽매여 살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너희끼리 잘 챙겨 먹고 즐겁게 보내라. 아니,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서 해외여행을 다녀요? 응, 내가 너희 뒷바라지하고 남편이 준 돈으로 땅을 좀 사놨었지. 그런데 요즘 시세가 많이 올라서 이참에 좀 팔았어. 그 돈으로 여행 다니고 있단다. 전화기 너머에서 딸의 숨소리가 급해지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한테 그런 재산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 주려고 아껴둔 거지. 그런데 생각해보니 내가 그렇게까지 고생해서 너희 위에 다 내놓을 필요는 없더라고. 미리 말했으면 너희끼리 싸우기만 했을 텐데 뭐하러 귀찮게 그러겠니? 지금 그 돈을 다 쓰신다는 거예요? 엄마, 그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예, 나 지금 바쁘다. 친구들이랑 더 놀아야 해. 다음에 전화하자. 엄마, 잠깐만요. 아직? 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경이가 뭐래? 내가 해외라고 하니까 놀란 눈치던데? 이제야 좀 정신 차리겠지. 친구들은 박장대소하며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딸은 전화를 끊고 곧장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엄마가 화난 거 너 때문이야? 아들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뭔 소리야? 갑자기 엄마가 왜 화가 나? 딸은 목소리를 높이며 흥분했습니다. 엄마가 땅 팔았대. 그리고 그 돈으로 해외에 가서 펑펑 쓰면서 놀고 계신다고. 아들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 엄마한테 땅이 있었다고? 그런데 왜 나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셨어? 내가 장남인데. 몰라. 나도 지금 알았어. 오빠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엄마가 화가 나신 건 분명 오빠 탓이야. 맨날 새언니 감싸고 엄마한테 막말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 뭐, 내가 더 했지. 맨날 시댁 핑계대고 명절마다 손 털고 간 건 너잖아.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엄마한테 전화해 볼게. 딸의 말에 아들은 급히 전화를 끊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도대체 왜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야? 아들이 소리치며 머리를 쥐어뜯자 옆에 있던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들은 화난 얼굴로 답했습니다. 엄마가 땅을 팔았다잖아.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그 돈으로 지금 해외에서 놀고 있다고. 며느리는 눈을 휘둥그레 뜨며 물었습니다. 땅을 팔았다니? 땅이 있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몰라. 장남인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말이야.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눌렀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휴대폰 너머에서 한 씨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긴 지금 바다 보고 있지. 바다요? 아니, 엄마 지금 해외에 계시다면서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래, 해외야. 여기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들이랑 좋은 경치도 보면서 지내고 있단다. 엄마, 그런데 땅 팔았다는 게 진짜예요? 그런 재산이 있었으면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장남인데. 한 씨는 콧방귀를 뀌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너한테 얘기하면 뭐가 달라졌을까? 땅 팔아봤자 서로 욕심내고 싸우기나 했겠지. 아니, 엄마. 그래도 저한테 먼저 상의하셨어야죠. 이게 도대체 말이 돼요?
내가 내 땅을 어떻게 하든 내 마음 아니겠니?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다 잘못했으니까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나 지금 바쁘니 그만 끊자꾸나. 아들은 다급히 엄마를 부르며 전화를 붙잡으려 했지만 한 씨는 이미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칠간의 해외여행을 마친 한 씨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한 씨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엔 아들과 딸이 서 있었습니다. 뭐야? 너희 어떻게 알고 온 거니? 엄마, 우리가 엄마가 어디 계신지 모를 리가 있겠어? 잘 다녀오셨어요? 여기 왜 왔어? 괜히 사람 피곤하게. 아들이 갑자기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한 씨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니, 여행 정말 잘 다녀오셨어요? 해외 갔다 오면 여독 안 풀면 그거 오래 간대요. 저희가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짐도 무거우실 텐데 저희가 다 들고 갈게요. 아들의 갑작스러운 다정함에 한 씨는 당황했지만 곧 무심한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갈 테니 너희는 신경 쓰지 말고 가라. 그때 딸이 오빠를 가볍게 밀치고 나섰습니다. 엄마, 그냥 바로 집에 가면 피곤하시잖아. 우리 사우나라도 갈까? 가서 찜질 좀 하고 여독도 풀고 시원하게 땀 빼고 들어가요. 그러자 뒤에 있던 며느리도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사우나 가서 제가 등도 밀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랑 그런 데를 왜 가니? 나는 피곤하니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엄마, 가자. 내가 엄마 좋아하는 식혜랑 계란까지 다 사줄게. 엄마, 찜질하면서 우리 얘기도 좀 하고. 새언니는 좀 빠지시고. 아이고,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니?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친절한 이유가 뭔지는 이미 다 알겠으니까 그만해라. 자식들은 한 씨의 반응에 잠시 당황했지만 다시 억지로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엄마, 정말로 진심이에요. 그냥 엄마가 소중하니까 우리 좀 잘해보자고요. 하지만 한 씨는 짐을 빼앗아 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됐고, 나는 내 차 타고 집에 갈 테니 너희는 각자 알아서 가라. 나 지금 피곤하니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라. 그리고 나는 앞으로 명절마다 여행 갈 테니까 우리 집 오지 마라. 그리고는 짐을 끌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자식들은 한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이거 어떻게 해? 엄마 완전히 화난 것 같은데. 모르겠어. 근데 일단 따라가자. 안 그러면 더 큰일 날지도 몰라. 그들이 그렇게 뒤늦게 노력하며 마음을 돌리려 했지만 한 씨는 오랜 세월 동안 쌓였던 실망과 서운함을 이제야 비로소 정리하고 자신만의 삶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아들과 딸은 결국 서로를 탓하며 후회와 자책 속에 빠졌습니다. 내가 그때 엄마한테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하지만 그들의 후회는 이미 늦었고 한 씨의 마음은 흔들림 없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씨는 고급스러운 리조트의 전용 해변에서 편안한 의자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며 마음껏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손주에게 보내는 엽서에 이렇게 적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너무 행복하단다. 너희도 항상 웃으며 살기를 바래. 지금까지 한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타인을 위해 희생했든 결국 우리 삶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아름답지만 그 헌신이 나 자신을 잃는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공감과 위로 그리고 때로는 웃음을 드릴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